2023년 서울 국립국악원 대극장. 무대 위에 낯선 악기 하나가 놓였습니다. 16개의 청동종이 나무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채를 들어 첫 번째 종을 쳤습니다.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500명의 관객 중 절반 이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였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울었을까요? 그 악기의 이름은 편종. 조선 궁중에서 왕의 행차와 제례 때 울리던 가장 신성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100년 넘게 지구상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청동이 군수물자로 쓸모있다는 이유로 녹여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도 없고 녹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음악학자들은 단언했습니다. 편종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30년을 바쳤습니다. 43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되살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일본인입니다. 그녀는 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100년 만에 깨어난 조선의 소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키코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40년간 동아시아 궁중음악을 연구해 온 민족음악학자입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종이 사라진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엇을 잃었고 어떻게 되찾았는지 그 30년의 기적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가까운 거리였지만 저는 한국의 전통음악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문헌으로만 접했던 나라.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국악원 뒤편 작은 공방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청동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쇳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벽면에는 수십 장의 설계도와 옛 그림 복사본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성규 선생이었습니다. 국악기 복원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장인. 사라진 악기의 소리를 되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많은 장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교토의 전통 악기 제작자 오키나와의 산신명인, 나라의 고대 악기 연구자까지. 하지만 최성규 선생에게서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의 집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거의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나눈 첫 대화. 저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옛날엔 궁궐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저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되살리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눈에는 한 점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최성규 선생의 작업을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공방에는 실패한 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깨진 것, 금이 간 것,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어떤 종은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두드리면 탁한 소리만 났습니다. 선생은 그 종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날짜와 메모를 붙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버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종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그 종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시대와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 전 장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종을 만들었는지, 어떤 소리를 꿈꾸었는지, 선생은 실패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논문도 쓰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는 처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닌 손으로, 이론이 아닌 실패로, 과거를 더듬어가는 이 고된 여정. 그것이 바로 최성규 선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생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쇠를 다루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 자국. 하지만 종을 다룰 때만큼은 그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아이를 어루만지듯 갓 태어난 생명을 대하듯 선생은 종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장인을 만났다. 그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라진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여정의 기록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편종. 이 악기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역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문헌으로만 접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최성규 선생의 공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종의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원 중인 모습이었지만 선생은 저를 작업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청동으로 만든 종 여러 개가 나무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였고 가장 작은 것은 차짠만 했습니다. 선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편종은 원래 16개의 종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각 종마다 높이가 다르고 이것을 나무틀에 2줄로 걸어 놓습니다. 연주자는 뿔로 만든 채로 종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한 번 치면 맑은 금속성 울림이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가 모여 선율을 이루는 것이 편종의 원리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 악기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에도 종 형태의 악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편종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용도였습니다. 편종은 민간에서 쓰이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궁중에서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의례에서만 연주되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종묘 제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나라의 위엄을 하늘에 알리는 순간 편종이 울렸습니다. 선생은 옛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편종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세종 때 편종이 새로 제작되었다는 기록, 영조 때 연회에서 편종이 연주되었다는 기록, 그 기록들을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편종의 소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종의 울림이 맑으면 나라가 평안하다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종소리가 탁하면 불길한 조짐으로 해석했습니다. 편종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소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편종 소리는 깊고 묵직하되 맑았다고 합니다. 한 번 울리면 여운이 길게 남아 마음을 정화시켰다고 해요. 저는 그 소리를 상상만 합니다. 아직 제가 만든 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선생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종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의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 구름, 연꽃, 조선 궁중의 상징들이 작은 종 위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 문양들도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문양의 깊이, 위치, 배열에 따라 진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소리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형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고대 악기인 편종과의 비교 연구 자료였습니다. 중국의 편종은 훨씬 컸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증우울묘에서 발굴된 편종은 무려 65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편종은 달랐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더 정교했습니다. 16개의 종으로 중국보다 더 섬세한 음계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장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편종은 중국에서 전래되었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박연이라는 학자가 편종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론을 따르면서도 조선만의 음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악의 완성이었습니다. 아악, 궁중에서 연주되는 가장 격식 있는 음악, 그 중심에 편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500년 전 창덕궁의 밤, 수백 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연회장, 왕과 신하들이 자리한 가운데 편종이 울립니다. 맑고 깊은 금속성 울림이 밤하늘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늘의 축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선생은 작업대 위의 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종들이 언젠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편종을 복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 조선의 품격, 조선의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사명을 이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외면한다면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선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왕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보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편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최성규 선생은 저에게 당시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궁중 악기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조선 궁중음악의 핵심 악기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분. 저는 그 글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악기들은 금속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전쟁이 격화되면서 금속 수탈이 본격화됩니다. 총독부는 조선 전역에서 금속을 수거했습니다. 집집마다 녹그릇, 숟가락, 심지어 문고리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궁궐의 악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편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선생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편종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는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1940년대 초 궁중 악기 목록에서 편종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녹여서 군수물자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의 하늘을 울리던 그 소리. 그것이 전쟁을 위한 고철 더미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선생의 공방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창덕궁 어딘가로 보이는 장소에 편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틀에 매달린 종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편종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종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녹아서 총알이 됐는지, 포탄이 됐는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편종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경도, 특종도, 특경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선 궁중음악을 구성하던 핵심 악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문서 속 글자와 그림뿐이었습니다.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기를 만들던 장인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술을 전수받은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편종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원할 수 있었느냐고요? 선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원이라기보다 재창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자료는 고작 3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선 왕조실록과 악학괴범의 남은 문헌 기록. 둘째, 궁중행사를 그린 반차도와 의궤 속 사파. 셋째, 중국에 남아있는 유사한 편종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조선 편종의 모습과 소리를 추정해야 했습니다. 마치 뼈조각 몇 개로 공룡 전체를 복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단순히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죽이고 소리를 죽이고 기억을 죽였습니다. 편종의 침묵은 그 상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00년 동안 울리지 못한 종. 그것은 한민족이 잃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우리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고. 무엇을 빼앗았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전통문화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립국악원은 사라진 궁중악기 복원 프로젝트를 발족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편종이었습니다. 최성규 선생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은 40살이었습니다. 이미 가야금과 검은고 제작으로 이름을 알린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종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현악기와 타악기는 제작 원리부터 달랐습니다. 게다가 편종은 참고할 실물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저에게 당시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모두가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문헌도 있고 그림도 있으니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종을 만들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는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종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탁하고 둔한 금소금, 문헌에 기록된 맑고 깊은 울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두께도 기록대로 맞추었습니다. 청동 합금의 비율도 추정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다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냐고요?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마치 눈을 가리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물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손은 움직이지만 닿지 않는 것, 그것이 편종 복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께를 조금 바꿔보고 모양을 살짝 변형해보고 합금 비율을 조정해보았습니다. 1년에 5-6개씩 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1996년 실패, 1997년 실패, 1998년 또 실패. 공방에 쌓이는 것은 소리 없는 종들 뿐이었습니다. 선생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옛 그림을 확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궤에 실린 편종 그림을 수십 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종의 그림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림자의 각도를 통해 종의 두께와 곡률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화원들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에는 과학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그 정보를 하나하나 추출했습니다. 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두께 차이, 테두리의 곡선 반경, 꼭지의 각도, 이런 미세한 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종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림마다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에는 고대 편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이징 고궁박물원과 시안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물 편종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선의 편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진 악기였습니다. 그 소리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어떤 울림을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20번째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채를 들었습니다. 종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맑기는 했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울림이 짧았습니다. 기록에 남은 여운이 길고 장엄한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선생은 그날 밤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20번의 실패, 5년의 세월,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들. 그때 선생은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사라진 것은 영원히 사라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선생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의 편종복원 프로젝트 소식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음향공학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성규 선생의 작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선생은 처음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장인의 세계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과 오랜 경험으로 악기를 만들어 온 사람. 숫자와 공식으로 소리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선생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년간의 실패가 선생을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그 협업의 결과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연구팀이 남긴 자료들이 공방 한쪽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그래프, 분석표, 시뮬레이션 결과물. 그것은 장인의 공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기존에 실패한 종들을 분석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의 내부에 미세한 기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공기 방울들. 이것이 소리의 울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청동을 녹여 종을 주조할 때 온도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기포가 생기고 너무 차가우면 균열이 생깁니다. 조선시대 장인들은 이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냉각 속도를 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섭씨 1083도에서 주조를 시작해 분당 2도씩 냉각. 이 조건에서 기포가 가장 적게 생성되었습니다. 선생은 그 데이터를 받아들고 새로운 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려준 온도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작업했습니다. 전통 장인이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묘한 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리의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연구팀은 음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녹음해온 편종 소리를 주파수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어떤 진동수에서 어떤 울림이 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의 형태를 역설계했습니다. 특정 음높이를 내려면 종의 두께가 얼마여야 하는지, 울림을 길게 하려면 테두리의 곡률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선생은 그 계산 결과를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감으로 해오던 것들이 숫자로 설명되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첫 번째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은 연구팀과 함께 그 종 앞에 섰습니다. 채를 들어 종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맑았습니다. 울림도 길어졌습니다.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영상 기록을 보았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편종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빠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목표에 가까워졌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선생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리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것을 혼이라고 불러야 할지 기운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과학과 장인 정신의 만남은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조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감각을 더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밤을 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20년이 되었습니다. 선생의 나이 65, 30년 가까이 편종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완성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2021년 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래된 문서 더미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은 즉시 규장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에 없었지만 나중에 선생에게 그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규장각 수장고 깊은 곳, 수백 년 된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위에 빼곡한 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편종 조율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종의 음을 조율하는 방법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작성 시기는 영조 연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약 270년 전의 기록이 먼지 속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종의 음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황종, 대려, 태주, 협종. 12율려의 이름과 함께 각각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임종의 소리는 황종보다 낮되 그 울림은 무겁고도 맑아야 한다. 무겁고도 맑다. 이 표현이 선생에게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만든 종들은 맑기만 했거나 무겁기만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종을 두드리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중앙을 치면 소리가 탁하고 가장자리를 치면 소리가 날카롭다. 그 사이 어딘가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이 있다. 이것은 연주 기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종의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울림을 만드는지 알려주는 단서였습니다. 선생은 그 문서를 복사해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문서를 연구했습니다. 한문을 해석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두께가 균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두께가 미묘하게 달라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겁고도 맑은 소리를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종의 내부 표면 처리도 중요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으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약간 거칠게 두면 울림이 깊어졌습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이 미세한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새로운 종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문서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적용했습니다. 두께의 변화, 표면의 질감, 합금의 비율,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고 설계했습니다. 2021년 가을 43번째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은 공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선생은 채를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맑으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울림이 길었습니다.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한참 동안 그 여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리. 들어본 적 없지만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던 소리. 그것이 드디어 눈앞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나중에 저에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 그게 이 소리였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16개의 종을 모두 만들어야 했고 음계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문이 270년 전 조선의 장인이 남긴 한 장의 문서. 그것이 현대의 장인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전해진 가르침.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22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최성규 선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6개의 종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국립국악원을 향했습니다. 공방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실패한 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정교한 나무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16개의 청동종이 두 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편종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조선의 편종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그림으로만 보던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종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이 구름 사이로 비상하는 모습, 연꽃이 피어오르는 형상. 조선 궁중의 품격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은 저를 편종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채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접 쳐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전통 악기를 연구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100년간 침묵했던 소리를 깨우는 것, 그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종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깊은 금속성 울림. 그 소리는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차례로 쳤습니다. 각각 다른 음높이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리에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겁고도 맑은 울림. 270년 전 문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로서의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감격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편종 소리가 정확히 이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리에 조선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봄 국립국악원 대극장에서 특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복원된 편종의 첫 공개 연주였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님 세대가 마지막으로 편종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중앙에 편종이 놓였습니다. 조명이 청동 표면을 비추자 은은한 광채가 났습니다. 연주자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주자가 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을 쳤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극장 전체가 그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년간 침묵했던 소리, 조선의 하늘을 울리던 그 소리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끊어진 기억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성규 선생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다시 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되찾은 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민족이 100년간 잃어버렸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동아시아 음악을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의 고대 악기, 일본의 전통 음악, 몽골의 유목민 노래까지. 하지만 편종 복원 프로젝트만큼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도 없이, 실물도 없이, 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이, 오직 옛 문헌과 그림, 그리고 집념만으로 악기를 되살려낸 것입니다. 국제민족음악학회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한국인들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천재적이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천재성이 아니라 집념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최성규 선생은 30년을 바쳤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나의 악기에 쏟아부었습니다. 20번, 30번, 40번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후손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편종이 사라진 것은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의 문화를 짓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원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편종 복원은 세계 음악사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사라진 것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믿음. 한국인들은 그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연주의 다음 날, 저는 최성규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편종은 시작일 뿐이에요. 사라진 악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변경도, 특종도, 방향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라도 더 되살려야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완성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한국인들의 저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악기도, 소리도, 기억도. 하지만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열망.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편종의 소리는 이제 다시 울립니다. 100년의 침묵을 깨고 부활한 조선의 음성.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혼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한 사람의 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이 가늘게 빛나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그토록 많은 것을 빼앗겼으면서도 다시 일어섰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30년을 바친 사람이 있다고. 편종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맑고 깊고 무거운 울림. 100년 만에 깨어난 조선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소리가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편종이 있었다면 일본인들에게도 잊힌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 전 시골 마을에서 울리던 축제의 북소리. 메이지 시대 이전에 연주되던 궁중음악.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간 수많은 전통들. 저는 그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소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옛 골목에서 들려오던 장사꾼의 외침. 명절마다 울리던 제기 차는 소리. 그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성규 선생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되살리기 위해 30년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소리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종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늘과 소통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실패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시간과 싸워 이기려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이 기억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장인. 그가 되살린 조선의 소리.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들은 우리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 들었던 전통 가락, 부모님이 흥얼거리시던 민요, 혹은 고향 마을의 풍경 소리, 그 소리들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 기억나신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잊지 못할 우리 소리 하나.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기억을 나눠주세요. 그 기억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종처럼, 100년의 침묵을 깨고 부활한 그 소리처럼. 저는 나카무라 유키코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소식통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